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연준의 피벗 기대,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될 수 있을지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다뤄봅니다.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자산시장 랠리, 비트코인, 가상자산까지 얘기 좀 드려봤는데 오늘의 좀 주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립토 스프링 해서 이제 내년에 현물 ETF 허가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 일단은 뭐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네. 다시금 이제 코인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 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작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네네네.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나테라 사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작년 10월 달에 이제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이 되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맞습니다. 그 여파가 국내에는 올해 왔어요. 올해 가격은 우리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160% 정도 상승해 있지만 국내도 그 여파 때문에 주요 예치 운용사들이 파산을 하는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규제 모드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가격 상승됐지만 분위기는 계속 침체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올해 6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자산 최대 운용사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을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70%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됐고 현재의 상황은 비트코인 ETF는 이미 2014년 이때부터 계속 시도가 되어 왔었는데 네. 계속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블랙락이 신청을 하면서 이번엔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게 올해 1월 달 그리고 내년에 또 같이 이제 물린 게 이제 비트코인에는 이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하나의 내생적인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물 시장 ETF가 신청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감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 악재는 이미 좀 미리 좀 이렇게 있었고 작년하고 네, 올해 우리가 뒤늦게 있었던 부분인데 이 아까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신청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나이먼 회장은 본인이 만약에 규제 당국에 있으면 이거 불법 거래나 활용이 되는 이런 자산을 좀 많이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가라는 거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JP모건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 이런 시각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쓸모없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제 2024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런 측면보다는 현재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의 그 승인 시기를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은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은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막상 1월 달에 승인이 되고 나면 그다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투자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어떤 투자의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요 기관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전망들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제 자금들이 한 200억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간 한 8만에서 10만 불까지를 예측하거든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무세한 편입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보통 이제 추측을 할 때 신규 기관용 유입 자금의 한 10% 정도가
비트코인 노출이 될 텐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우리 구성을 봤을 때도 아주 베이스 시나리오로 한 1% 정도를 비트코인에 그 10% 자금의 1% 정도가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전망하는 편입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트코인도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 많은 코인이 있어서 저도 참 공부를 좀 하다가 어렵고 그러는데 알트코인은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알트코인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또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또 생소할 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얼터너티브라 그래서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를 다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고 그렇죠.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큰 자산이긴 한데 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의 동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장려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비트코인에 먼저 이렇게 좀 펀더멘탈한 뉴스들,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고요. 네. 그 비트코인이 상승이 있은 다음에 보통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흐르면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견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10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3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어서 거의 꽤 높은 상승률이 많이 보이는 흐름도 이번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자체가 알트가 이제 얼터너티브에 나오는 그 대체, 대안 뭐 이런 부분인데 비트코인에 크게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물론 이 연동되다 보면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현물 ETF라든지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우상향 내지는 버틴다면 알트코인 자체도 큰 방향성에서는 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의해야 될 것이 비트코인에 또 작은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때 알트코인의 하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하락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뭐 근래에만 보더라도 우리 2021년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해 5월 달에 채굴 환경 오염 이런 이슈 좀 들어보셨나요? 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름 동안 30%가 하락했었는데 알트코인 그때 60%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좀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슈로 조금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CBDC,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상용화 속도에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원이 아니면 뭐 글로벌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보고서나 이벤트 어떠한 생각들을 조금씩은 내놓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좀 거시적으로 밟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먼저 이제 국가별로 CBDC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가 뭐냐면 2019년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나면 통화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각 국가별로 CBDC에 대한 논의가 착수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빠르게 착수한 곳이 중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를 꽤 했죠. 소매형 CBDC, 바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CBDC 형태로. 현재 글로벌 전체 국가만 보더라도 한 93% 정도가 93%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네요, 그냥.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별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스타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가 국민한테 가는 형태보다는 이제 이걸 기관용 CBDC와 소매형 CBDC 나눠가지고 먼저 기관용 CBDC부터 접근을 테스트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WCBDC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1형 통화, 2형 통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약간 전략을 펼치는 면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통화 정책에서 보면 예금 창출 효과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해서 아까 WCBDC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으로 일단 가면 또 이 예금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승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먼저 스테이블 코인,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 자산이 다 필요로 하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자산 담보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제 CBD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발행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시도하는 CBDC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좀 면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약간 느낄 정도의 변화는 크게 안 느껴질 겁니다. 이게 다음 단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외부 연계형 CBDC, 우리 소매형이라고 하죠. 그 단계 나아갔을 때는 일반 국민이 느껴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시간의 차이긴 한데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산의 흐름이 디지털 월렛이라고 하는 지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을 곳들이 어디냐면 그간에 이제 거래나 결제 등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던 예. 피지사 또는 신용카드사 이런 쪽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적어도 수년 안에 국민의 체감적으로 이게 막 바뀌거나 이런 구조에서는 거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몰라도 사실 네. 이제 가상자산이 탄생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 네. 정책이 다소 불편한 내지는 이제 어떤 탈중앙과 관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CBDC 중앙은행의 CBDC 발행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식의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아마 중앙은행의 국가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가상자산이 탄생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 간의 결제나 이동에 있어서 완전히 통제가 없거든요. 그쵸. 법률 저항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개 국가의 통화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여러 가지 국제 글로벌 우리 통화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발행한 CBDC가 우리의 지갑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리 원화를 소유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CBDC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계를 둘 수밖에 없고 원래 이것에 탄생한 아까 말씀하셨던 탈중앙화나 또는 국가 국경을 없애 이런 효과들을 다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특징의 장점을 가지고 그동안 좀 비효율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뭐랄까 블록체인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네. 궁금한 게 증권사별로 조금 더 이 사업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STO라 그래서 네, 이제 네. 조각 그러니까 어떠한 이 자산을 우리가 뭐 지재권일 수도 있고 네, 뭐 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미술품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의 이제 비이클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개념인데 일견 굉장히 많은 투자 자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네. 대상이 상당히 폭넓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성장 가능성과 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시장을 이제 STO 시장, 네. 한국에서는 그걸 토큰 증권이라고 토큰 이제 증권, 명칭을 그러네, 맞아요. 했습니다. 네. 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토큰 증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조각 투자를 생각을 하면 조각 투자를 토큰화하면 이게 토큰 증권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증권화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토큰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대체 자산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토큰화가 될 수 있다. 토큰화가 되면 이제 쪼갤 수 있고요. 거래가 그냥 쉬워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약간 정책적인 사이드 하나랑 국내 증권사 중심으로 이 시장 굉장히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네. 내년에 한 34조 시장 국내만 이제 2030년까지 360조 시장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는 시장이긴 해요. 네. 34조가 2030년이면 앞으로 한 5, 6년 남았는데 내년이 34조. 그러니까 2030년에는 360조면 360조. 10배나 늘어난다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티은행 결과로는 뭐 글로벌적으로는 한 5천조. 5천조요?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기존의 증권사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그렇겠죠.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 때 시장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증권- 우려도 존재합니다. 아, 네. 어떤 게요? 제가 보는 우려 중에 하나는 네. 이제
STO 시장 유동성 부족입니다. 아, 네네.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렇겠죠. 과거에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조각 투자 플랫폼을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데 네.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는 면이 있어요. 음, 우리가 이게 토큰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코인 시장의 거래량은 초기 시장인데다가 예.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기초 자산이 있거든요. 가격 변동성이 클 수가 없고 또 가격 변동성이 큰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규제들이 계속 가해질 예상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유저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래를 할까? 이런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접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톡카놓고 얘기하면 스스로 베이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죠. 그렇죠. 사실. 자산이 네. 많을수록 네. 그냥 주식만 소위 말해서 유통과 발행 시장에서만 어떻게든 주식이라는 하나의 비이클만 가져갔었는데 그게 아닌 폭넓은 자산으로의 접근이 된다라는 다룰 수 있는 거는 자산들이 늘어나는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교수님이라서 정말 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 잊혀진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NFT 뭐 핫했었죠. 뭐 요만한 게 뭐 얼마씩 하고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NFT라는 부분에 주는 함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빠진 거는 이제 가상자산이 어떻게 보면 특정정보금융법 이후에 첫 번째 법안이 올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죠. 그러니까 이용자 투자자를 보호. 보호하는 법이에요. 쉽게. 네. 쉽게 말해서 규제 법안이에요. 규제 법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냐 해서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CBDC. CBDC.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영역에 빠진 거죠. 그리고 NFT도 빠진다고 했어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NFT에 빠지는데 왜 빠졌냐면 NFT라는 기능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자산의 성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술품에 활용하면은 그냥 미술품을 디지털로 한 거고요. 하나를 대체 불가능하게. 이걸 만약에 부동산 조각 투자로 활용을 하면 여러 개의 또 NFT 나오는 또 어떤 서비스에서 보상 용도로 NFT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NFT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그에 반해서 금융 시스템이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좀 면이 있어서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좀 빠진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빠진 것이 이 NFT의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좀 보는 게 이 섣불리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라는 플레이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자산에 대해서 좀 열어두는 면이 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까 STO 시장이라든지 NFT까지 또 규제나 아니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거는 게 네네네.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다. 근데 이 금융 당국에서 그 조각 투자는 조금 더 장려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이게 특히 이번 정권에서 이제 그 공약이기도 했고 이 네.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확실히 해서 가는데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한계는 약간 국내 로컬에 너무 한정될 수 있는 우려는 있어요. 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토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려한 부분이 또 있는 면이긴 합니다. 네, 두루두루 저희가 가상자산부터 STO 그리고 NFT까지 다뤄보는 시간이었고 조금 더 이제 한번 다른 이슈 있을 때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조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 센터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